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만 했다. 세상에 재미있고 흥미롭고 새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공부 하나였어요. 제가 보육원에 처음 들어온 건 3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요. 보육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죠. 시설은 좋고 아이들은 많고 늘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 좁아 터진 운동장에서 부대끼며 뛰어노는 것보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 읽는 걸 선택했습니다. 책 속엔 제가 경험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죠. 다양한 인간 군상들, 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저는 그런 새로움 속에 매료되어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야, 진훈아, 너는 책이 뭐가 그렇게 재밌냐? 맞아, 난 글씨만 봐도 졸려. 막 멀미나. 우리 같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도 세상이 별로 반겨주지 않을 거야. 왜? 부모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우리를 누가 좋아하겠냐? 우리 지금 학교만 가도 벌써 선생님이 우릴 보는 눈빛이 다르잖아. 우리도 여기서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색안경 끼고 보는 게 너무 싫고 불쾌해. 오, 방금 색안경이라고 말한 거 조금 멋졌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한테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해야지. 두고 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무시했던 모든 사람이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적당히 놀고 공부해. 우릴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으니까. 친구들도 깨달은 게 있었는지 그날부터 저와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하게 공부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공부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보육원에서 저희에게 운동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면 미술이나 음악처럼 예술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지원금도 부족해 우리를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내보내면 안 될까? 이런 말까지 나왔던 마당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공부였죠. 저와 친구들은 공부로 승부받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전 전과목 중 하나를 틀려 전교 1등을 했고 친구들 모두 전교 50등 안에 드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진훈이 말이 맞았네. 우리 성적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우릴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잖아. 진짜 대박. 진훈아, 이거 전부 네 덕분이야. 네 덕분에 우리 성공한 거야. 나는 그저 공부하자고만 했지. 스스로 노력한 건 너희들이잖아.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성적 유지하자. 전교 1등이 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는 어렸을 적부터 책만 봐서 체력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육 성적은 썩 좋지 않았는데 저와 반대로 엄청나게 뛰어놀고 축구, 농구, 달리기 등 안 해본 운동이 없는 친구들은 체육 성적도 좋았습니다. 진훈이 너 오늘부터 투쿤이야. 맞아. 꼭 체육 성적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앞으로의 체력을 위해서라도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해. 대단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30분씩 걷다가 뛰다가 천천히 움직이면 그것도 엄청 도움될걸? 거절하지 마. 이거도 무조건 해야 해. 건강해야 공부도 더 잘하지. 알았어. 네 저질 체력을 위해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운동장 5바퀴만 돌자. 5바퀴? 야, 5바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작잖아. 엄살 부리지 마. 처음에만 피곤하지. 이것도 매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하고 괜찮아져. 그렇게 친구들의 운동 특훈이 시작됐어요. 이른 아침 아니면 자기 전에 꼬박꼬박 운동을 했고
당연히 그만큼 체력도 좋아졌죠. 저는 중학생 때는 물론이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 하나였고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했죠. 정말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두 친구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유, 너희는 어쩜 그렇게 셋 다 공부를 잘하니? 보육원에서 과외라도 시키니? 대단하다 정말. 3명 전부 서울대 가기에 모자람 없는 성적들이야. 특히 진훈이는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구나? 뭐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니? 그냥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방패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의사, 변호사, 검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공부를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희 3명은 돈 많은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출신부터 다른 친구들과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해요? 이거라도 잘해서 비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렇구나. 그럼 너희 3명 전부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니? 네, 꼭 서울대에 입학할 겁니다. 저는 법대가 목표입니다. 너희 성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어. 서울대 어느 학과를 지원해도 합격할 거야. 대신 시험 보는 날 떨지 말고 실력 발휘 제대로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시험날이 다가왔고 결과는 당연히 대만족. 우리 진짜 고생 많았다. 이랬는데 우리 경쟁률 너무 세서 불합격하는 거 아니겠지? 에헤이,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왜 해? 그럴 리 없어. 우리 성적이면 충분하지. 우리는 내신도 놓치지 않고 공부했잖아. 수능은 말할 것도 없고. 내신 성적도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우릴 불합격시키겠냐? 야, 진훈이 너는 어떻게 수능에서도 5개 이내로 틀릴 수 있어? 나는 너 이제 미친 것 같아. 공부에 미친 사람. 그냥 나는 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어. 그건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지. 가끔 어른들이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이 말이 이해가 안 갔거든. 어디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 공부하러 대학 입학하는 건데 대체 뭐가 달라지길래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걸까 늘 의문이었는데 이제 정말 한 곱이 넘긴 것 같아. 아직 합격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우린 합격할 거고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공부는 역시 열심히 해야지만 그래도 어른의 시작을 좋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기분 최고임. 맞아. 우리 입학하면 기숙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당장 집 구하는 게 문제였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되니까. 진짜 기분 최고다. 저와 친구들은 정말로 모두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저는 경영학과, 친구 한 명은 사범대, 한 명은 식품공학과에 합격했죠. 다녔던 고등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저희가 지냈던 보육원에 신문사에서 취재까지 하러 왔었습니다. 사실 보육원 원장님은 저희들이 서울대 입학하는데 그닥 큰 도움은 주지 않으셨지만 아주 신나서 직접 나서서 인터뷰하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저희가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도 이 기쁨을 즐겼습니다. 처음 수석 입학했을 땐 좋았어요. 그런데 수석 입학의 기쁨은 잠시, 일단 생활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 수업, 아르바이트, 과외, 과제. 이것만 하는데 일주일이 다 가더라고요. 이땐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취업만 하면 조금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자. 그렇게 대학생활 역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아이들 사이에서 수석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건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 강남 쪽에서 과외 선생님 뽑는데 너 할래? 우린 수학이랑 과학은 힘들잖아. 당연히 고리지. 이번에 기숙사까지 안 되면 진짜 휴학하고 돈 벌어야 해. 기숙사도 기숙사인데 학교 생활하면서 사회생활까지 동시에 해야 하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르다 진짜. 아니 학생들이 뭘 그렇게 비싼 걸 먹으러 다닐까? 학교 식당밥이 제일 맛있지 않냐? 우린 언제 좀 여유를 찾아서 우리도 그렇게 비싼 음식점 가서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을까?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진짜 사회인이야. 시간 진짜 빠르지 않냐? 우리 보육원에서 코찔찔이로 만난 지 벌써 20년이야. 그때 그 꼬질이들이 이렇게 자랐다니. 야, 원장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다. 그러게, 정말 장성했다 장성했어. 우리 취직까지 멋지게 해내보자. 좋아, 파이팅하자. 졸업 논문 쓰랴, 취업 준비하랴. 와중에 이제 졸업하면 기숙사에서 나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까지 알아보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제일 정신없었던 1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땐 정말 친구들 얼굴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빴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학기를 끝내고 무사히 졸업한 저는 이제 대기업의 최종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세상의 역경과 고난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여보세요? 조진우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강성진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제 친구인데요. 지금 이 친구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어요. 꽤 많은 금액이 오고 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성진이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뭘 잘못 알고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지금 경찰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 친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도용당해서 통장이 만들어진 거라면 더 큰일입니다. 그런데 왜 본인에게 연락을 안 하고 저에게 하신 거죠? 본인도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나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까지 전화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제 신상도 도용됐나요? 그게 아니면 왜 저에게 이런 전화를 하시는 거죠? 제 친구는 이런 일이 있다고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요. 시끄러.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쳐. 지금 성진이 내 옆에서 멀쩡하게 있는데 뭔 개소리야. 너 보이스피싱범이지? 첫 번째 위기는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난관이 또 찾아왔습니다. 조진은 씨? 네, 그렇습니다. 전 당시 여러 회사에 입사원서를 넣어놓은 터라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오면 무조건 다 받았었어요. 성인애님 아시죠? 이네요? 네, 알고 있는데요. 이분과 어떤 관계시죠? 같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지금 성인애님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네가요? 어디서요? 많이 다쳤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입원비가 부족합니다. 빨리 3천만 원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이요? 어떤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길게 말할 수는 없고 신장도 이식받아야 하고 호흡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 빨리 입금해 주세요. 빨리요. 이내는 친하진 않았지만 보육원에서 저랑 친구들처럼 책을 읽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어요. 역시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대학을 갔는지, 대학을 갔다면 여전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니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다들 어렵게 살았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게 둘 순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빨리요. 잘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이야 은행 ATM기에서 이렇게 큰 돈을 입금하려고 하면 정말 입금하려는 거 맞냐? 어디서 이상한 전화 받고 지금 입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하지만 과거엔 ATM기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자 ATM기가 그렇게 친절하게 바뀐 겁니다. 저는 그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돈을 입금했고 그리고 그 돈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대학 내내 공부하며 또 일하며 번 돈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기 맞았죠. 그 돈은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이기도 했고 앞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저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했던 돈이기도 했어요. 너무 허무했고 바보 같은 저 자신이 싫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가 2월 초였는데 여전히 바람은 매섭고 눈물은 나고 동네를 계속 빙빙 걸으면서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못 찾을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죠. 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에 신고했어? 너 저번에도 그런 전화 받았었잖아. 완전 너 걸렸어. 괜찮아? 지금 어디야? 집 근처야. 나 괜찮아. 괜찮게 뭐가 괜찮아?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 응? 괜찮아. 오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생각 좀 해보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만나자.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응? 괜찮아. 어제 너무 평탄한 삶이었다 싶었어.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다 감기 걸려. 내일 갈게. 고마워. 연락해줘서. 그런데 차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서 집 근처 공터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래 술을 즐겨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술이 정말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한 캔, 두 캔, 빈속으로 안주도 없이 정말 들이켰습니다. 이 술 한 잔에 오늘의 이 일을 잊을 수만 있다면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기꾼들이 꼭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보 같은 저를 원망하며 그렇게 맥주를 마셨죠.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땐 따뜻한 아랫목이었습니다. 젊은이, 이제 정신이 들어? 누구세요? 어디긴 천국이지. 네? 저는 놀라서 제 몸을 막 더듬었습니다. 제가 벌써 천국에 오다니요. 아유, 농담일세. 저기 앞에 쓰러져 있길래 이 날씨에 혹시 얼어 죽으면 어쩌나 걱정돼서 내가 여기로 데리고 왔네. 여긴 아파트 경비실이야.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젊은이가 왜 이렇게 가벼워? 뭘 못 먹고 다니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몸 생각해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몸을 막 쓰면 쓰나? 아직 한창 때 아닌가? 자, 이거 마시게.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께서 주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얼었던 몸은 물론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탈길을 만나서 굴러 떨어졌어도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감사하는 거야. 그렇지만 저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제가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무작정 그렇게 돈을 입금했을까요?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당한 건가? 네. 얼마나? 3천만 원이요. 아이고, 큰돈이네. 경찰에 신고는 했는가? 네.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얼른 부모님께 연락드려야지. 걱정하실 텐데.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해요.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너무 막 물어봤구먼. 괜찮습니다. 다들 물어보는걸요. 아무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라면 끓였는데 같이 먹고 가요. 자네 집에 가서 또 술만 마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젓가락 하고 가. 속 버려. 그렇게 추운 겨울 저를 구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는 드리지 못할 망정 옆에 앉아서 아저씨의 라면까지 함께 먹었습니다. 26살이면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네. 아들이 있으세요? 있지. 멋있는 아들이. 꼭 우리 아들 같아서 데려왔어. 무슨 일이길래 이 추운 날 밖에서 저러고 있나. 너무나도 걱정이 됐지. 그래서 얼른 여기로 데려온 거야. 그래. 그럼 아직 대학생인가? 이번에 졸업했고 이제 기업 최종 면접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면접 때 입을 옷과 신을 구두 살 돈도 없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고 접근해서 사기를 치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만 힘들어져. 네, 잘 먹었습니다. 쉬세요, 아저씨. 아유, 잠깐만. 가기 전에 이거 받아가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저 괜찮아요. 아빠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나도 우리 아들 같아서 도와주는 거야. 보니까 최종 면접만 남았으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 같은데 그 아까운 기회를 날릴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면접 잘 보고 와요.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지.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갚으러 올게요. 꼭 합격해서 오겠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그저 열심히만 살아줘요. 알았죠? 밤이 많이 늦었는데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은 마이너스가 있으면 또 플러스가 있나 봅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를 만난 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처음 본 경비 아저씨께서 주신 50만 원과 친구들이 조금씩 빌려준 돈으로 그달의 월세를 해결하고 최종 면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부, 그리고 또 공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지, 양말부터 구두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최종 면접날. 저는 실수 없이 면접장을 나섰고 결과는 당연히 최종 합격. 대학 합격 발표 때보다 더 신이 나고 흥분되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우 씨, 이거 복사 좀 해와요. 네, 알겠습니다. 저 5분은 원래 크기로 5분은 쪽 모아서 부탁해요. 네. 처음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이 했던 일이라곤 거의 선배들이 시키는 일, 그것도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복사하고 커피 심부름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면접 봐서 입사한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한테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무시하지 않고 그런 일이라도 시켜준 게 다행이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긴장한 상태로
3개월 정도 출근을 하고 나니 회사 분위기에도 적응이 되고 일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그 동네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를 찾아뵀죠. 그런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경비 보시는 분 일 그만두셨나요? 조씨 말하는 건가? 그 사람은 오늘 당직이 아닌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면 언제 당직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꼭 찾아뵈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오세요. 아마 그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도 모르고 연락처 사시는 곳은 당연히 모르는데 일을 그만두셨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첫 월급을 타자마자 바로 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큰 돈을 사기를 당했더니 여기저기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뒤에 찾아온 건데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저녁 입사 동기들의 회식 제안도 거절하고 바로 아저씨가 계시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아이고, 젊은이, 성공해서 왔구만. 그래, 그때 면접 본 회사는 합격한 건가? 네, 저 벌써 3개월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입사하자마자 바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처음엔 패기 있게 입사했는데 회사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건조하고 딱딱하더라고요. 다들 점심시간에만 활기와 생기를 찾고 그 다음엔 다시 영혼을 잃은 사람들처럼 일하는데 이젠 저도 그 분위기에 동화돼서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을 잘하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죠. 선배들이 일은 잘 가르쳐줘요? 정말 복사기 사용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복사기를 이번에 처음 써보거든요. 정말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비장함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사한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집중해서 배웠죠. 뿐만 아니라 커피 머신 다루는 법, 비품실 물건 신청하는 법, 탕비실 사용법, 탕비실에 먹을 것 떨어졌을 때 어떻게 채우는지 등등. 저는 입사하면 바로 실전 투입돼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선배들 일 조금씩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뿌듯하네. 이거 한 잔 마셔요. 아저씨는 그날처럼 저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타주셨습니다. 완연한 봄바람이 부는 밤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참,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 저번에 저에게 주셨던 돈이랑 선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아유, 어째 사왔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덥석받고 넘어가요. 아저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삶의 은인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아저씨도 여기서 일하시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고 모른 척합니까? 모른 척 하다니? 나는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마운데 안 찾아와도 될 일이었어요. 그냥 내 아들 같아서 우리 아들도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진 않을까 걱정돼서 도와준 거예요. 뭘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닌데. 아이 참. 그러니까 더 받으셔야죠. 문득 이렇게 따뜻한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역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자랐겠죠? 저는 책을 통한 지식은 많이 쌓였을지라도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과의 유대감 정도랄까? 그렇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것도 아니고 말이죠. 풍족한 분위기는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포근한 분위기를 말하는 건데 저는 언제쯤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저씨 아드님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멋진 아빠를 뒀잖아요. 물질적인 걸 떠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버지를 가졌다면 분명 아저씨 아드님도 좋은 분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은 올해 26살이고 맞아요. 저번에 저 동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훈군. 진훈 씨라고 해야겠죠? 우리 아들은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도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우리 아들도 저렇게 힘들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 생각부터 들어서 바로 데리고 들어왔지. 그런데 회사 합격도 하고 이렇게 나에게 선물까지 챙겨서 다시 찾아오고 진훈 씨의 바른 마음을 우리 아들도 닮아야 할 텐데. 분명히 저보다 훨씬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을 거예요. 언제 한번 아저씨 아드님도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럽시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저는 그 후로 틈만 나면 아저씨가 계시는 경비초소를 찾아갔어요. 어떤 날엔 아저씨를 도와 같이 청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엔 맥주를 사서 한 캔씩 하기도 하고 그랬죠. 사실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버려졌다니?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뻔하죠. 뭐가? 저를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보육원에 두고 간 거 아니겠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3살이라고 했으니까 키우려다 버린 것 같아요. 사실 나이도 정확하지 않아요. 보육원 원장님이 넌 3살이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3살이 된 거니까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야. 정말로 이젠 형편이 나아졌다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경우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저랑 제 친구들은 입양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안 봐도 뻔하죠. 저희는 누가 봐도 버려진 아이라는 게 티가 났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부모도 너희를 버렸겠니. 이런 생각.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괜찮아요. 어렸을 땐 그런 무시가 싫고 불쌍한 눈빛이 싫어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런 제 실력으로 작은 것부터 서서히 이루고 나니 이거 참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제가 너무 나쁜 자식인가요? 부모님 사정을 우린 알 수 없으니까. 부모님 사정을 우린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부모라고 이해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너무 그 감정에 매몰되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종종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어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여름을 지나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10,000원에 4캔 주는 맥주. 퇴근길에 어떻게 참습니까? 맥주를 사들고 신나게 집으로 들어가는 길. 매일 지나쳤던 거리의 벽면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벽에 붙어있는 건 미아찾기 전단지. 쭉 살펴보는데 저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발견하고 맙니다. 바로 제 어렸을 적 사진이었어요.
심심할 때마다 친구들과 펴봤던 저의 어린 날의 얼굴이 그 전단지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거 난데? 내가 왜 여기 있어? 나 미아야? 저는 전단지 속 경찰에 바로 연락했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이시라고요? 네, 여기 보이세요? 이거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랑 똑같아요. 이거 저 맞아요. 성함은요? 조진훈이요. 그런데 이 이름은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기 등록돼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은 아마 다를 거예요. 아직도 저를 찾고 있는 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하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것은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사람은 제 친아버지라고 했고 그분도 따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일치하면 저는 제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전단지에 너가 그렇게 딱 있어? 너 이 전단지 한 번도 못 봤어? 그날 처음 본 거야. 나도 놀랐다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는데 왜 못 만났을까? 그러니까 날 그렇게 어렸을 때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뭐 지문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미아 찾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도 없을 때인데 그런데 만나려면 어떻게든 만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들어. 너 거기 등록되어 있는 이름은 뭐야? 조승준. 야, 그래도 원장님이 성은 어떻게 맞춰줬네. 나도 그게 신기해. 그때 우리한테 완전 새로운 이름이라고 지어줬잖아. 우린 이름도 없고 여기에 버려졌으니 본인이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장님, 우리 이름 알면서 일부러 이름 바꾼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런 거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고.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와? 다음 주 화요일. 나 월차 냈어. 당연히 그래야지. 부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현재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이날 결과 보고 결과가 일치하면 거의 23년 만에 친가족을 찾는 거라고. 그랬더니 원하면 그 주 다 쉬어도 된다고 하는데 신입이라서 그런지 눈치 보이더라고. 팀원들이 일치하지 않아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응원도 많이 해줬어. 좋은 사람들이다. 어쨌든 말이라도 좋게 해주잖아. 요즘 나쁜 신부 가진 사람들이 좀 많냐? 결과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가족이 너를 지금까지 찾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 같이 안 가줘도 돼? 괜찮아.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그리고 대망의 결과 발표 날이 됐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 회사 합격 발표에 이은 유전자 검사 발표. 정말 긴장의 끝이었어요.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경찰서 회의실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조진훈 씨? 이젠 조승준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축하합니다. 일치해요. 저 가족은 위층에 계십니다.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네. 대답은 했지만 너무 떨렸어요. 가족을 만나면 대체 어떤 말부터 해야 하는지, 만남의 기쁨이 이렇게 큰데 원망의 말부터 나가면 어쩌지? 별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떤 가족이 날 만나러 나왔을까? 부모님은 다 살아계실까? 나 말고 다른 형제가 있을까? 있다면 동생일까? 아닐까? 형일까? 누나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 있다는 방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세요. 똑똑. 문을 열자 나이가 지긋하신 남성 한 분과 여성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에 가득 들어온 햇살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 눈을 찌푸렸습니다. 승준이니?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입니다. 아빠? 그리고 드디어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왜 여기에 계세요? 아니, 자네는 진흥군이 아닌가? 둘이 아는 사이예요? 난 이모야. 승준아, 막내 이모. 이모,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승준아. 내가 우리 아들도 못 알아봤구나. 세상에 맙소사. 아이고, 우리 아들 승준아. 아빠가 미안해. 이제야 찾아서 너무 미안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어. 그래서 그렇게 아저씨가 좋았나 봐. 아저씨, 아니,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빠. 저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찾고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아빠. 나도 우리 아들한테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할 말이 없어. 제가 지금 이렇게 대사를 써서 그렇지 사실 만났을 땐 울음바다라 눈물에 목소리가 묻혀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과 감격. 사실 가족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족분들 말씀 나누세요. 여기에서 계속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네 엄마는? 괜찮아. 다 얘기해줘. 다, 뭐든지 다 듣고 싶어. 네 엄마는 돌아가셨어. 너 잃어버리고 1년 정도 됐을 때. 화병이었어. 너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가슴을 치면서 울었지. 다 본인 책임이라고. 그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다가 허망하게 갔어. 내가 옆에서 아무리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 반드시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 너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 네 엄마는. 우리도 말렸어. 언니, 그렇게 기운 없이 있으면 안 된다. 자책해서도 안 된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는데 언니는 듣지 않았어. 그냥 후회만 하고 가슴만 치다가 그렇게 갔어. 어머니는 그러면 정말 젊으신 나이에. 그래,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셨던 분이야. 그러면 저는 대체 어쩌다가 잃어버리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엔 동네에 장사꾼들이 크게 들어왔어. 마치 축제하는 것처럼 먹을 것도 팔고 작은 미니 놀이기구도 들어와서 아이들은 그거 타기도 하고. 그날도 그런 장사꾼들이 마을에 들어온 날이었어. 너를 데리고 나갔다가 떡볶이를 사는 사이에 사람이 갑자기 많이 몰려왔고 어버버하는 사이에 너를 잡고 있던 손을 놓쳤어. 그리고 순식간에 인파에 몰려 네가 사라졌다. 그때 이모가 너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 집에 들어오니 형부랑 언니가 사색이 돼서
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애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지.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해서 너를 찾았는데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었어. 그 장사꾼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하고 우리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뿌렸는데도 너를 못 찾았어. 언니 그렇게 가고 나서도 형부랑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너를 찾았지. 그래서 그 미아 찾는 전단지에 꼬박꼬박 네 얼굴 넣고 웃긴 게 뭔 줄 아니? 너 전단지에 있는 사진 너 잃어버린 날 촬영한 사진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선 그게 제일 최근에 찍은 사진이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네가 직접 찾아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형부랑 너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응. 아빠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뭐? 진짜? 어떡해? 이모, 나 3천만 원 사기당했었거든. 뭐? 어떤 미친 인간이 너한테 사기를 쳐? 보이스피싱 당했거든. 아무튼 그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동네 공원에서 한잔하고 쓰러져 자는 걸 아빠가 구해줬어.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50만 원까지 주시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살아. 그 길로 가서 정신 차리고 회사 면접 준비하고 당당히 합격했지. 아휴, 잘했다. 잘했어. 이 녀석이 고맙다고 선물까지 사왔어. 나 일하는 곳에. 그렇게 같이 있었으면서 서로를 못 알아봤단 말이야? 저제도 봐봐. 얘 얼굴에 어릴 적 얼굴이 남아있나? 그건 그렇네. 그래도 드디어 우리 조카 만나서 나는 너무 좋아. 진짜 좋아. 하늘에서 네 어머니도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저와 아버지가 찾아간 곳은 바로 제가 지냈던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는 그날의 정확한 일의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떠도는 사람들이 질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전 승준이 역시 잡혀가는 걸 봤어요. 그날 승준이가 울며 불며 싫다고 소리를 치는데 주변은 워낙 정신없고 그 주변은 온통 그 패거리 사람이니 도와주는 어른 하나 없었죠.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승준이를 데려왔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숨어있다가 장이 끝나고 나가니 이미 사람들은 다 들어간 후였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니? 어른들은 어디 계시니? 경찰서에 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승준이를 발견한 곳은 이미 승준이가 사라진 지 열흘이 넘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승준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었고 그 중에서 승준이만 말을 안 듣고 떼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저는 부모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승준이를 데리고 있을 명분이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제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부터 바꿨어요. 혹여나 그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도 아이를 찾을 수 없도록 했죠. 그래서 승준이 이름은 진훈이로 바꾸고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한테
더 큰일이 생길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제 성은 그대로 두셨어요? 가족이 너를 찾으러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건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름만 바꿨지. 그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 한 가지 정도는 꼭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아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정말 한 게 없어요. 승준이 혼자 공부하고 혼자 큰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 그저 승준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 구해준 게 다인걸요. 아이 참, 너 무슨 사기당했다며? 이게 여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무슨 이내가 큰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빨리 수술비를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확인도 안 하고 입금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 있죠? 우리도 비슷한 전화를 몇 번 받았어. 당연히 아닌 거 알아서 사기는 안 당했는데 진짜 조심하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야겠다. 앞으로 회사 잘 다니고 아버님하고 재밌게 잘 살아. 아버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종종 찾아올게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다 네가 이룬 거야. 가족을 찾은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 넌 뭐든 다 잘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후로 아버지와 집을 합쳤고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휴일에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혼자 외롭게 저를 기다리셨을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였죠. 엄마, 나 이렇게 잘 된 거 전부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서 나 지켜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날 추운 날 길에 쓰러졌을 때도 나한테 아빠 보내준 거 엄마지? 아들 저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추운데 얼른 데리고 오라고. 엄마 덕분에 나 살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당연히 엄마 다 지켜보고 있겠지? 나 서울대 합격한 것도 회사 입사에 성공한 것도 엄마는 다 알고 있지? 이제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속 끓이지 말고 편하게 계세요. 외롭게 지내지도 마시고요. 엄마, 그렇게 닭볶음탕을 좋아하셨다면서? 그것도 자주 가지고 올게. 그러니까 이젠 진짜 마음 편히 계세요. 아버지도 내가 잘 모실게. 이모들도. 다음 주 주말에 또 올게요. 이제 저는 공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사도 잘하고 커피 머신도 잘 다룰 줄 알죠. 그뿐인가요? 거래처 사람과 협상도 잘해요. 선배들은 저보고 협상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책 읽기만 할 수 있었던 제 세상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언제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